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대립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독선과 정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안 하면 우리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주겠다. 이것 또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도 국민들께서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민주당 내에선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분은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발목 잡기 부분을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가 방침을 밝혔던 것은 총리는 총리대로 평가를 하고 내각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대로 투트랙으로 간다. 별개의 문제다. 연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도부 입장이지만 일단은 그게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의원들 각각의 의견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서 좀 그 기류가 부결적으로 좀 이 의원들 전체 의원들의 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의총을 20일 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냐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더 높습니다. 현재는 처음에는 반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의회주의, 그다음에 협치를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요구했던 인사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현재 이제 임명이 됐던 한동훈 장관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임명 철회라든지 어떤 그 판단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주의와 협치를 얘기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그냥 한동훈 장관을 그냥 정광석과 같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까지 바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은 당황을 했고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좀 격앙된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에도 상식선에서 좀 이거를 좀 처리해달라 하는데 네. 상식적이라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됐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했던 부분들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게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검찰 중심의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임명하자마자 모든 라인이 검찰 라인으로 좀 과장하자면 온 나라가 검찰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검사 출신이죠. 법무부 차관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청와대의 주요 요직인 비서관들 7명 중에 6명이 대검찰청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일했던 분을 그대로 용산에다 옮겨놓은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 덧붙이면 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의 박민식 의원이 가고요. 그러니까 온통 보면 검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 정도는 양보해달라 했는데 그 양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이재명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첫 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 사실상 부결론의 제동을 건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것과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준 투표와 연계한다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께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아까 의회주의 협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성의 표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는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변론으로 하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랬지만은 국민들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 적임자인 것 같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장관직을 못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임명 직전에 있은 여론조사에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가지고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 연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은 글쎄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이고 검찰 관련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검사 위주로 이렇게 가니까 검찰공화국이 아니냐. 국정의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서관이 뭐 몇 명이 검찰 출신이다. 거기에 이제 검찰 수사관도 몇 분이 계세요. 꼭 검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온통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뭐 의회도 많이 진출했죠. 그럼 총학생회장 정부였습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랄지 법무부 장관 다 검사 출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민정이라고 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분도 다 검사 출신이 했었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검사 출신을 무슨 경제부처에 보냈다 이러면 말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변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한 아까 말씀해 주신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지명을 철회하거나 혹은 정 후보자가 직접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통상 제가 자주 주장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할 만한 자격조차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특별히 부정적인 불법적인 건 없다고 하면서 청문회까지 밀어붙였죠. 제가 봐서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어떤 맞바꾸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가서 카드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눈치가 있다면 사퇴를 하거든요. 자진 사퇴를. 근데 어떤 내부적으로 좀 기다려봐라. 너에 대해서 쓰임새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광주를 갔잖아요. 또 광주 5.18을 가면서 그런 이제 통합의 이미지를 던지고 내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입니다. 이제 의총이 저희가 열리고요. 네. 야당에서. 그러면 19일 오늘이 아마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성일정 의원도 얘기를 하시고 이게 맞물려서 가는 거는 의회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는데요. 정치라는 건요. 그냥 협의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 협의를 하고 합의점이 나오는 게 정치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송일정 의원께서도 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셨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납득은 안 되지만 제가 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오늘쯤 거치 결정을 통해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부분을 하시겠지만 이제 안 할 공산이 크고 아마 오후쯤에 아마 거치 표명을 하지 않겠냐. 좀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인준이 부결되면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맞대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카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카드라는 건 사실 부결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봐야죠.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면 한덕수 후보자 이외에 다른 어떤 분을 내세우더라도 저희 의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 카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이 부결이 돼서 그럼
뭐 홧김에 정호영 후보까지 그냥 임명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 내각 구성원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한덕수 총리 인준투표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다면 예.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투표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그런 다른 장관이라도 그런 소위 말하는 정치적 거래 카드로 썼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자진 사퇴한 거, 그건 개인적으로 사퇴하신 거고요.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 문제를 이렇게 뭔가 거래하듯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한덕수 총리 임명과 인준 투표 통과와 연계시킨다는 해석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국민의 뜻이 어떤가에 대해서 더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책 거래를 했다면 예전에 뭔가 조치를 내렸겠죠. 그런 대통령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출근길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 KTX 의원들과 조찬 자리에서 부결되면 오히려 야당 손해일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져서 인준을 낙관하는 듯한 발언으로도 들리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뭐 상식에 따라 해야 된다, 그렇게 예상한다 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 큰 이유 없이 반대한다는 것이 결국 야당이 좋을 게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요. 야당한테 뭐 좋을 게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바로 얼마 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항상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장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 자꾸만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줬을 때 그것이 야당한테 좋을 것이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앞서 서 전 부대변인께서는 네. 해석을 잠시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들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한 10일 가까이 됐죠. 근데 너무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근데 이 내각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스타일이 조금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조금 흠이 있어도 내 사람 챙긴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80년대로 복고 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예전에 전두환식 이 정치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후보자 시절에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제 정치는 잘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인사를 자기한테 충성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와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흠이 있어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17명의 이제 정호영 빼고 16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야당에서 말하자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도 그냥 본인 스타일은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임명 반대를 했을 때 총리 없이도 간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해 좀 딱한 것들이 한동훈 장관보단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한동훈 장관보다 못한 거예요. 총리 자체가. 말하자면 큰 내각의 중심인데도 한동훈 장관만 있으면 이 정부는 이끌 수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분이 정말 돈을 사랑했던 총리, 그다음에 권력, 돈, 다시 권력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국민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저희한테 던져서 문구 놓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여야의 대치, 인선을 둔 여야의 대치가 더 주목을 끄는 것은
6일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는데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첫 선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는데 먼저 국민의힘에게 이번 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윤 전 대변인님. 기본적으로 정권 초기에 있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지방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또 광역의회, 기초의회든 통틀어서 거의 한 80% 정도 가까이가 민주당에 속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시만 보면 110석 중에 뭐 10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방 권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국 운영하는데 뭐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기 때문에 정권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지는 이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순탄하게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뭐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서력은 아니고요. 대선은 대선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지방선거는 대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 지방선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패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성실하게 임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더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신뢰를 얻어야만 그 다음에 국정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민주당의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똑같습니다. 어떤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평가의 장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포석들을 몇 군데 했어요. 김은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 지방선거가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정치적 포석들이 전략적으로 있지만 지방선거는 자치분권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나가야 될 큰 장입니다. 그럴 때는 지역 일꾼 위주로 해서 어떤 지방선거의 장이 열리는 그런 정치적인 좀 교체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미니 대선급으로 무게감이 격상된 상황입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를 보이면서 오차범위 밖 9.9%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탈환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까? 그렇죠. 지난번 2년 전에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계양을에서 5선 도전할 때 윤영선 후보가 똑같이 출마를 했었는데 표 차이가 19%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절반 정도 되는 9.9%포인트, 물론 여론조사기 합니다만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윤영선 후보가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 이런 면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정책 본거지인 경기도, 성남을 떠나서 갑자기 인천으로 온 것에 대한 어떤 출마 명분, 그 부분이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우선 진단을 하고요. 앞으로 선거 과정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영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대한 총력을 모아서 선거에 임한다면은 꽤 긍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위기가 당내에 많습니다. 네. 서 부대변인께서는 인천 계양을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지방선거 자체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특히 뭐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론조사는 수치보다는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여론조사는 이제 뭐 응답층의 모집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오차 범위가 큽니다. 근데 통상 뭐 대선이나 투표율이 한 70%, 80% 관심이 많은 뭐 어떤 선거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5% 정도 오차 범위지만 지방선거는 한 10% 정도 통상적으로 보면 되는 거라서요. 크게 뭐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만 볼지 수치를 가지고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분리를 따질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치가 50, 40 나오는 부분들은 네. 새로운
그 인천 기왕 주민들이 말하자면 새로운 이재명 후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대선 후보, 패하긴 했지만 갖고 있던 기본적인 지지율과 어떤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 기왕이 그렇게 뭐 녹록하게 바뀌거나 뭐 접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안심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이제 13일 동안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고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분당갑에 나오시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하는데요. 그 이제 행간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 본인의 어떤 당대표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출마한 거지 무슨 새로운 국정 동력을 위해서 출마했겠습니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경기도 지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강용석 무소속 후보 이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비췄단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선대위 방침과 다른 메시지를 낼 거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좀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들 좀 신경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두 분이 늘 그렇게 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아주 극명하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갈등이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본인은 물론 분당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총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본인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봐요. 현장에서는 급하지 않습니까?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 정도 이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후보와 아주 박빙의 지금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용석 후보와 어찌 되었건 간에 뭔가 연대하는 모습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강용석 후보가 가진 5%를 어떻게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 강할 거고요. 근데 당 전체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입장이. 하태경 의원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용석 후보와 협상에 의한 단일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향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강용석 후보가 가진 어떤 극단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와의 어떤 결합이 정치적인 결합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과정이지 뭐 지도부 간에 또 안철수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자신도 괴물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렇게 민주당을 직격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양향자 의원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박하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이제 정치인의 이제 발언들과 현재의 상황을 보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정치 입문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대표 시절에 영입인사로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계속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의 본고장인 호남 광주에서까지 출마를 하게끔 해서 또 지금 의원직을 달고 있다가 본인의 따지고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탈당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향자 의원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은혜를 입었으면 입었죠. 근데 이번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검찰개혁법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의 이제 위원으로 말하자면 권유를 받고 설명을 받고 와서 검찰개혁에 동참하기로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입장이 바뀌고 했던 부분들이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하지만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50명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 10명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견이 있는 다른 사람. 한 40명이 이거는 다수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면 10명 정도는 그걸 따라가는 게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룰이고 팀플레이인데 양향자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주장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민주당을 검찰개혁에 대해서 곤욕스럽게 한 부분들은 있지만 본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복당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당연히 복당을 못하니까 복당 처리를 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언들도 이재명 송영길 사퇴라뇨. 지금 이미 후보자가 돼서 본선거를 하는데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괴물? 민주당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면 본인도 괴물 당해 있었고 본인도 괴물이 됐다고 인정하는 부분들은 저는 저런 본인이 아니면 다 틀리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 정치를 계속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인사 주제를 다루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 서울중앙지검 수장,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 인사도 이렇게 선거 결과처럼 예. 완전히 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쪽은 완전히 좌천을 당하고 또 다른 한편은 또 주요 보직으로 가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 아, 검찰은 정말 정치화돼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검찰 인사 뭐 무슨 어디 지검장이 누가 됐고 대검에 무슨 부장이 누가 됐고 이런 인사 내용을 전 언론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각 구성원인 장관이나 차관 인사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을 텐데 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촉각을 곤두세운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동안 검찰에 너무나 집중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언론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도외시한 채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결과만 만들고 실제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빼버렸습니다. 물론 오늘의 인사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검찰 인사를 대단히 비정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검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사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민주당의 지난 5년간의 검찰 인사가 대단히 정파적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결과로 보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은 뭘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는데 아마도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권능이라든지 검찰의 기능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현 상황에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각을 해서 검찰에서 역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기능해야 되겠구나 하는 국민적 판단을 얻기 위한 그런 첫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지난 비정상 인사에 대한 반작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 듣겠습니다. 비정상에 대한 반작용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벗어나야 될 부분들 뭐 국정운영도 그렇고 정치사도 그러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피장파장이다. 옛날에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보면서 이래서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행정, 그다음에 민정수석 기능에 대한 권력, 그다음에 실질적인 검찰총장의 기능을 수행한 겁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요. 따지자면 검찰 인사라는 거는 최소한의 인사위원회 정도는 열어놓고 누구를 할 것인지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하면서 증권거래 합수부, 증권범죄 합수부 만들고 거기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둘씩 꽂아 넣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 두 가지가 참 우려스러운 게 이게 한국 정치사를 그다음에 한국 검찰사를 보면은요. 이게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검찰에 대한 어떤 권한들이 좀 많이 세졌는데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과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게 꼭 비단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의 검사 출신들, 아니 검찰 출신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비검찰로 장관과 차관을.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를 이격을 시켰죠. 왜 그랬냐면 이명박, 박근혜, 물론 이제 뭐 예전에 김대중 정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정권이 집권을 하면 특정 집권의 한 세력과 검찰의 인사가 맞물려 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검찰 스스로가 한동훈 장관의 인사 자체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정권과 맞물려 갑니다. 그럼 검찰이 본인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공정성과 중립성이 있겠습니까? 이미 검찰 자체가 정치화돼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이 인사 자체가.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스스로 내로남불 인사를 한 부분들은 본인이 전 정권에서 린치를 당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광기 어린 뭐 어떤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고 해서 지금 법무연 손으로 싹 몰아낸 그 사람들을 한동훈 장관 린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이 바뀌고 본인이 어떤 권한을 잡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뭐 어떤 정당하고 여러 가지 말로 현란하게 변명을 하겠지만 행동 자체가 본인이 당한 린치를 통상적으로 사람 같으면 그 린치를 아픔을 알고 아 남한테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또 똑같이 그 현 전 정권에 뭐 좀 친하다고 해서 린치를 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대통령령이든 제도든 이런 사정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협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 좀 거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문정부 시절에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검찰의 정치화를 막았다고 말씀하셨 그 사례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조국, 추미애 그 두 분 검찰 출신보다 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추구한 정치 인사를 통해서 검찰이 완전히 그냥 정파적인 수사만 했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정권이 5년 만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동훈 신임 장관에 대한 어떤 사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대단히 오해하시기 십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지적을 하고요.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린치라고 표현한 그 부분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그 린치라는 부분과 어제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파적인 수사를 지휘했었던 합리적이지 않은 수사를 지휘했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좌천을 당한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임명한 중에 이 검사도 있어요. 제가 이 실명을 방송이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라인 관련돼서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 3인방 중에 한 명이 말하자면 영전을 합니다. 그 인사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 보세요. 대구지검으로 말하자면 좌천 인사가 됐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개혁을 얘기하고 말하자면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을 쫓아내버리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인사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99만 원 접대로 해서 검사기 때문에 말하자면 면죄부를 준 그래서 국민들 시각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 검사 자체를 요직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친하다는 이유로 해서 쓴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자체는 본인이 맞는 사람 절반,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 절반 해야 말하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고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지난 5년간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좀 다르게 하시란 얘기예요. 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똑같이 하시려고 그러냐 그 말씀입니다. 예. 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전격적으로 부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전에는 여의도 증권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 수사단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전 정권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크게 예상이 됩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첫날부터 다시 설치하라.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걸 거예요. 그 수사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대대적인 어떤 경제범죄 수사가 제동이 걸렸었고 소위 라임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 큰 사건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피해자들이 막 국민청원 돌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시로 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뭔가 기능을 만들겠다 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부활을 시킨 걸 가지고 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수사니까 이거는 또 정치적인 어떤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봐요. 이거를 문 정권 시절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이런 해석이 안 나왔을 텐데 수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범죄 수사, 이제 금융범죄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했던 부분들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지금 아까 말씀했던 99만 원 술접대 검사 3명이 있습니다. 그때 라임 말하자면 금융사기범과 술접대를 받죠, 그들에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당시 윤석열 당시 사단들이 했던 이 수사 자체가 서민 금융을 위해서 하려면은 금융사기범들, 기업들 거기를 중점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말하자면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달래서 정치인들을 뽑아내기 위한 수사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사 자체가 너무 특정적인 정치 수사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어떤 내부적으로 판단이 있었다. 그 배경성을 좀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증권범죄 압수단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말 서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금융사기범은 다 잡아서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들이 이게 과연 특정 어떤 정치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을 위해서 정치보복의 형태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뭐 이제 봐야겠지만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 전국도 혼란스럽고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그 부담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져야 될지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어요. 방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름 있는 정치인들 면면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지지분이해진 거를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럼 그 정치인들이 누구였겠어요? 다 문재인 정권과 관련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두 분이 가장 뜨겁게 붙어주셔서 우리 정치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